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코스피 2,400선 아래까지 내려갔다 왔고요. 환율도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 여파 이어지고 있고 우리 증시 좀 회복 좀 더딘 상황인데 예. 지금 이 사태를 어쨌든 극복하기는 한다는 측면에서 예.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극복한다는 가정하에서요. 네. 그 가정을 우리가 달성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말 극복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뭐 전국 불안이나 뭐 한국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불안이 끝난다면 저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뭐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아직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각국을 이제 공격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네. 지금 아직 동양권 국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중일이겠죠. 이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에 대한 공격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한중일 국가들에 대한 미국 수출에 대해서 무역 분쟁을 이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뭐 그것이 이제 협상의 카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내주고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충분히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코스피는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싼 것은 뭐 저희가 분명히 인정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이밍이 또 중요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내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분명히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엄 사태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 경제 체력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올해 3분기 성장률 0.1% 네. 확인했고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도 또 더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펀더멘털만 고려하면 사실 어떻게 탈출을 해나가야 될지 정말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재 이제 한국 경제의 상황이고요. 한국 경제를 크게 뭐 내수와 수출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했을 때 좀 단순화시켰을 때 뭐 내수는 거의 부동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는 중요한 이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가계부채도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에 기댈 수밖에 없겠는데 수출 측면에서도 우리가 거센 역풍이 현재 미국 대선을 통해서 돌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확인하려면 내년 초까지는 좀 돼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렇게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맷집을 강화시키면서 내년까지 좀 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이제 세우고 펀더멘털에 대해서도 보다, 왜냐하면 내수나 수출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내수도 그렇게 기대할 게 없고 수출 측면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게다가 아직 무역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태로 이제 올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YOY로 수출액, 그러니까 수출액 자체는 사상 최고치로 나오지만 네. 반도체도 그렇고 중요한 건 이제 절대치가 아니라 성장률이거든요. 네. YOY로 성장세의 이제 수출을 봤을 때 거의 이제 한 자릿수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얻기가 되게 힘들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대한 펀더멘털도 뭐 이제 증시는 뭐 떠나서 펀더멘털도 그렇게 좋게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이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비관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지금 국가 신용도 하락 가능성도 좀 나오던데요. 네. 외국인들 오늘 좀 사고 있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 자금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떤 전국 불안과 연계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정치적인 전국 상황을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 지켜보시고 뭐 조기에 해결이 돼서 뭐 대략 마무리된다. 뭐 그렇다면은 외국인들도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환율도 안정되는 흐름을 이제 보이게 될 텐데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전국 혼란이 좀 더 지속되고 이것이 다시 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일으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에는 뭐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경제 주체가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정치적 환경이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뤄지는 거고, 미뤄지다 보면은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향후에 전국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투자 판단하셔도 뭐 전 아직은 늦지 않다, 확정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국 혼란이 빠르게 안정되는 것이 지금 중요하겠습니다. 계엄 사태로 1,440원까지 올랐던 환율, 오늘도 좀 변동폭이 크고요. 오늘 1,42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 이어진다면 환율에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환율 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은 전국 불안 때문에 환율의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좀 지켜보자는 거고, 이제 큰 흐름에서의 이제 달러원 환율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무역 분쟁이 있을 때 관세를 때려 맞는다고 하면 네. 해당 관세 분만큼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경우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실제 지난 1차 트럼프 정권 때에도 중국이 관세를 때려 맞으면서 그에 따라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던 시기가 이제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미국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없진 않기 때문에 이제 1월 전후까지 미국이 과연 이제 한국의 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관세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한번 결론이 나고 그것을 뭐 협상 수단으로 만약 쓴다면 그 협상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서 관세를 우리가 완화시킬지, 이런 결과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제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럴 때는 환율의 방향성은 뭐 연초까지는 그래도 이제 상방 쪽이 이제 정치적인 뭐 리스크 빼고요. 네. 연초까지는 환율은 좀 상방, 달러원은 상방, 즉 원화의 좀 약세 방면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는 결국 미국의 펀더멘털이거든요. 미국의 물가와 성장은 둔화되는 국면으로 분명히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연준도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내년 초가 지난다면은 좀 희망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다소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만 이건 좀 먼 얘기고 일단 연초까지는 환율은 좀 위쪽 압력이 꾸준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방향성 연초까지는 상방 압력이 크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펀더멘털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10조 규모의 증한 펀드, 40조 규모의 채한 펀드를 투입하겠다는 계획 밝혔는데 네. 이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더불어서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RP 매입을 통해서 상당한 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정부와 이제 한국은행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어떤 전국 불안에 대해서 이제 경제가 받을 수 있는 악영향을 분명히 대응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제 총알을 쏘지 않더라도 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지금 뭐 아직 총알을 한 푼도 쏘지 않았지만 금융시장은 나름대로 좀 채권시장 쪽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증시 같은 경우 불안감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게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라 입장에서도 채권 시장에 조금 더 리스크를 더 많이 반영하는 편이기 때문에 현재 채권 시장이나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불안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이것은 이제 당국의 움직임이 상당히 발발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금융시장의 불안은 좀 안심하고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당국의 발빠른 움직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우리 증시 연말 랠리 기대감 좀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네. 내년은 좀 나아질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내년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제 관세나 이제 한국의 성장 전망이 다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충분히 반영이 다 돼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타이밍 상으로 보면은 대략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기준금리를 다 내린 다음에 다 내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거의 모든 반영이 최악을 다 반영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의 어떤 초반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충분히 다 내리는 시점으로 가는 건 아마도 내년도 뭐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힘들지만 또 미국 증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뭐 버블 우려가 뭐 제시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내년도에 미국의 펀더멘털이 꺾이게 된다면 미국의 주식도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겠는데, 미국의 증시를 보신다면 상당히 쏠림 현상이 이제 크지 않습니까? 즉 미국에서도 뭐 상위 5개 주식을 빼면 나머지 주식들의 움직임은 사실 한국이랑 그렇게 차이가 이제 안 날 정도거든요. 네. 그 얘기는 사람들의 심리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좋으면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나쁠 때는 정말 될 놈만 우리가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사실 미국도 약간 심리가 좋아서 저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좀 불안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양극화라는 게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 뭐 연준이든 하느니 금리를 다 내린 시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다만 당분간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이제 그럴 때는 좀 안전한 자산인 뭐 채권이나 금 같은 것으로 대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나 한은이 금리를 다 내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당분간은 뭐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뭐 이런 지표들이 좀 나타난다면 네. 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추세 전환을 가늠하게 할 지표들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기준금리 음. 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완전히 다 내리는 네. 시점.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 마켓의 컨센서스는 뭐 3% 초반대까지,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4% 후반이니까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한국은행은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내리면 2.25%가 될 텐데, 이 정도 레벨이 이제 마켓에서 생각하는 기준금리의 이제 하단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지표까지 달성을 된다면 네.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느 한 가지 지표를 보시면 안 되고, 네. 모든 지표를 우리가, 왜냐하면은 노이즈들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의 비농업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수정을 너무나도 크게 하기 때문에 네. 과연 저는 솔직히 이 지표를 봐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들 이제 그 지표를 매달 보시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시다 보면 나중에 가서 아니 왜 지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왜 수정하냐 해봐야 누가 뭐 보상해 주지도 않고 그냥 걔네들은 입 싹 닫고 말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지표에 너무 의존하지는 마시고 뭔가 이제 패턴 혹은 이제 과거에 늘 반복됐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역사 공부를 좀 더 하시라. 지금과 굉장히 비슷했던, 뭐 저는 2018년, 19년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의 어떤 무역 분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표보다는 역사를 좀 더 보시고 사람의 그 마음을 좀 더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이제 이러한 힘든 시장을 대응했을 때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단일 지표, 단기 지표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네. 미국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첫 FOMC 이제 앞두고 네, 있는데요. 있죠. 뭐 오늘 밤 나올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도 봐야겠지만 12월 FOMC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마켓에서는 원래 인하로 보고 있었고, 최근에 뭐 지표나 연준의 행동을 봤을 때는 혹시 안 내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이 있어서 대략 한 6대 4 혹은 뭐 7대 3 정도로 인하가 여전히 우세하긴 하고요. 하지만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대략 한 70% 확률로는 내릴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연준이 그러면 안 되지만 연준의 내부적인 정치적인 흐름은 압도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모든 상하원과 이제 대통령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이게 사람이 그 마음이 좀 엇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 마음을 그렇게 어떻게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뭐 객관적으로 통화 정책을 해야 되겠지만 뭐 이제 트럼프나 재무장관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사람이 그거에 이제 반발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리가 또 있단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번 FOMC가 어쩌면 이제 인하가 우세하지만 혹시라도 동결을 할 혹은 코멘트라도 다소 외파적으로 얘기를 할 리스크가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 지금 재무부 장관으로 선임되신 이 베센트 같은 분도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연준 그 자체를 싫어하세요. 네. 따라서 앞으로 행정부와 연준 간에 굉장한 그 갈등이 이제 있을 건데, 이게 2018년에도 있었던 현상이었고, 우리가 이럴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그 마음을 좀 다잡고, 네. 그럴 때일수록 펀더멘털을 보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저희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 네. 준비를 좀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있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12월 FOMC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동결도 가능하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쨌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제 나온 연준 베이지북 보면은 미국 경제 활동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경제는 이제 추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소 이제 지표나 뭐 베이직북 같은 것보다는 좀 더 좀 시그널에 가까운, 그러니까 소음이 있고 이제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음을 좀 걸러낼 필요가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호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저는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를 비농업을 보진 않고요. 그것보다는 비농업이 좀 지나고 나서 구인 구직 매수, 구인율, 요 졸트라고 하는 요 네. 지표가 오히려 조금 더 믿을만하고, 사실 그 지표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그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그 누구도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미국은 자국 내의 구인 수요를 불법 이민으로 충당을 합니다. 불법 이민이 준다는 것은 자국 내 구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현재 바이든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불법 이민자들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유입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잠깐 보시듯이 이제 월간 불법 이민자 남부 지역에서의 이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바이든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거의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네. 월 20만 건 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뭐 6만 건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이든이 뭐 대선을 위해서 뭐 이민을 줄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는 미국 내에 노동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 소비를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벌어서 고용도 나오는 거고 소비도 해서 미국 경제가 좋은 건데, 이제 그게 없어진단 말이죠. 거기다 트럼프는 이민자를 이제 추방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방되기 전에 소비도 하고 집도 사고 뭐 소비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금도 내고 소비도 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쫓아내게 된다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 좀 둔화되는 흐름으로 간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비농업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민자의 흐름이 신호에 가깝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미국 경제는 완만한 둔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는 완만한 둔화 추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올해 내내 뭐 상승세 보여왔던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12월에도 전반적으로 산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미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 뭐 한번 모멘텀이 잡혔고, 네. 뭐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제한적인 상승 정도는 분명히 가능하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특정 종목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 이런 양극화들이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세장이 오기 전에 나타나던 과거의 이제 패턴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이러한 패턴을 고려했을 때는 상위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벌어져 있고, 이제 그 핵심에는 이제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좀 과한 기대, 이제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한 기대라는 것은 사실 뭐 갑자기 계속 사람들이 몰려가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어떠한 투자가 되는 만큼 이제 수익이 또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수익으로 또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시 현실 인식을 하게 되는 시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미국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도 일부 좀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는 추가 상승을 보기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해가면서 이제 종목 단에서 접근을 하시는 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체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수적인 해지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투자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뭐 짚어주신 상황들 볼 때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은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가 다소 베어리시한 뷰를 내년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에서 본다면 채권은 굉장히 좀 싸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채권이 많이 싸 보이고요. 이제 한국 채권도 최근에 가격이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뭐 한국 채권, 미국 채권 보다 만기가 긴 채권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밸류로 본다면 현재 미국 쪽이 재정을 좀 과하게 우려를 하면서 네. 반면에 막상 재무부 장관은 재정 건전론자이고 도지라는 부서에서는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트럼프 때 더 재정이 건전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 채권이 너무 재정 우려를 과하게 반영을 했다. 게다가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는 마치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물가의 신호라고 생각하는 공산품 물가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채권이라는 건 물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디플레 압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채권 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년도에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나는 이 종목을 너무 잘 알고 투자를 해서 먹을 수 있다 하시면 이제 그 종목 하시면 되고요. 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채권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지수가 좀 내년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 지수 쪽으로 다시 자산 배분을 옮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자산인 장기채권이나 혹은 금 같은 자산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 특히 미국 채권이 싸 보이고 매력적이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